박수로 가인청에.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늦었네요. 사실 제가 춘천에는 자주 오는데요. 이거 넘기고 이거 뒤로 가. 아, 이거 넘기고요. 원래 이제 그 의암 유인석 선생 이게 전 강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의암 유인석 선생하고는 그 이제 연해주에 의암 유인석 선생이 연해주 가셔가지고 망명하셔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망명 시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큰 단체 어른 노릇을 하셨죠, 사실은. 지난번에 어느 분이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1910년도 우리 국치일 전에 연해주에 있는 그 의병 세력이 전체 한 140여 명이 블라디보스토 건너편에 안반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그 자피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자피고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13도 의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유인석 선생이 이제 그 의암 유인석 선생이 연해주에 있는 예를 들면 쟁쟁한 그 의병장들, 이범윤이라든가 홍범도라든가 이범석, 그다음 이상설 선생까지, 그러니까 의병 계열뿐만 아니라 이쪽에 소위 말하는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분들까지 다 망라해서 나중에 오게 됩니다. 안창호나 이갑, 이종호 선생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어쨌든 우리 국치 전에 일본이 이제 한국을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내외 그 보도에 통해서 안 알려졌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막으로 연해주에 있는 우리 의병 세력이 총 결집을 해가지고 한번 그 국내로 진공을 하자, 진공작전을 벌이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의병 세력들이 같이 호응을 해가지고 일본군하고 대거 한번 맞짱을 떠보자. 큰 전쟁. 그게 이제 13도 의군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13도 창의군은 이제 1908년 1월 달에 이제 서울 금기까지 왔었고, 그런데 그건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13도 의군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 일종의 도총제를 하셨죠. 의암 선생님. 그게 이제 1910년도 8월, 우리 국치 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에서 이제 소위 그 한인 사회의 모든, 여기 여러 가지 계보가 있습니다만은 권오회라는 게 있어요, 권오회. 이 권오회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자치기관인데, 이 권오회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독립운동에서 좀 약간 그 어두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지역 파쟁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파쟁. 출신별로 지금도 그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 이렇게 호남, 경상, 영남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영남 출신들하고 호남 출신은 별로 독립운동 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국내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해외 운동은 주로 저쪽 기호 출신들, 충청도, 경기도, 양번 출신들이 많죠. 그 다음에 평안도, 황해도, 서도파라고 하는데 거기 출신들, 그 다음에 함경도 출신들. 그런데 이쪽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그 러시아 원동 지역, 지금 극동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하고 이 북간도 지역이나 이쪽 서간도 지역 같은 경우는 함경도 사람들이 많아요. 19세기부터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 세 지역 출신들이 서로 각축을 벌여요. 주도권 싸움. 상당히 우리 독립운동에 항상 헌신적으로 이게 모든 걸 버리고 순수하게 했다는 건 아니죠. 독립운동이라는 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시민운동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주 진짜 100%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다 계산이 있고 자기 이해관계가 있고 다 그러잖아요. 따지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당시에는 출신 지역, 경기도, 충청도 그 기호 출신들, 그 양반들이 많죠. 저는 이제 충청도 기호 출신인데, 그다음에 황해도, 평안도, 서도 출신들, 그다음에 함경도 출신, 이 세 파가 세 지역 출신이 아주 치열하게 각축 주도권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다가 이제 우리 자치기관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정부에 공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합법적인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 단체가 각자 자기들이 주도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나중에 너희들은 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은 인가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911년 12월 달에 가서 이게 통합이 되죠. 같은 권오회라는 이름. 그래서 유인석 선생이 요게 역시 도총제, 수총제라고 이제 머리 숫자 써가지고 그렇게 하겠는데,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의암 유인석 선생의 그 독립운동 관련해서는 그 13도 의군이라는 거, 1910년 일본에게 우리가 병합되기 전에 연해주 의병을 총 결집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안반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잡히고 한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거기서 14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13도 의군을 만든 거. 거기서 크게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딱 이제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한번 하려고 했던 건데 실체는 안 됐지요. 거기서 두만강 건너가지고 진공작전을 하기로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춘천에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 13도 의이라는 걸 제가 그 만들었던 장소가 그 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었거든요. 이 잡히고라는 게 일종의 그 남산이라는 명칭이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남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일반 명사 비슷한 거라 고유 명사이긴 하지만은 일반 명사거든요. 이게 남산은 다 있으니까 서울에도 있고 어느 지역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잡히고라고 하는 중국식 발음도 잡히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 사람들 뭐 이도구 여러분 중국 답사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두도구, 올도구, 그다음에 상도구, 뭐 사도구, 1구, 2구, 3구 이런 계곡을 이제 넘버를 저기 1번 계곡, 2번 계곡 뭐 이렇게 붙이듯이 그런 이 잡히고도 그건 마을이에요. 그 지형적인 형태가 같으면은 그 잡히고라 붙여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뒤에서 이 가위처럼 산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부채처럼 돼 있고 뒤에는 들어가는 길이 딱 좁고 앞으로는 큰 벌판이 퍼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잡히고 가보면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건너편이니까 바다가 있어서 아주 이 땅을 그 육지를 통해서 들어가기는 어렵고 근데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건너편이니까 그 이제 아무르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만인데 바다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가서 13도를 만들고 바로 또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와서 또 외교 활동하고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쪽 위에 있었다가 뭐라고 또 밑에 있었다 여러 가지 설들이 그 의병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각자 달랐었는데 제가 이제 13도군을 지정학적으로 찾아냈죠. 그 마을에. 거기서 이제 우리 한인 마을인데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의암 선생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상도 받았습니다만은 그 13도군의 창립지에서 여기에 그 기념사업해서 거기에다가 13도 기념비를 세우려고 이제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남국장님하고 할 때는 처음에 전체 주신 주제는 사회주의 운동. 제가 사회주의 운동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때 북한도 만주 지역이나 이게 러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적인 그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 자체가. 그렇죠. 그 공산주의 세력들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독립운동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마당에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 열강, 소위 말하면 열강이 다 일본 편이었잖아요. 일본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는 2차 세계대전 가서야 30년대에 이제 일본의 외교 정책이 바뀌면서 30년대에 독일과 이탈리아 이쪽하고 소위 파시스트 계열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제 일종의 소위 자유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하고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게 30년대 가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0년대라든가 20년대 경우는 다 일본 편이었습니다. 일본 편. 그런 마당에서는 당연히 그 지역으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러시아 쪽에 특히 이쪽에 활동하는 사람들 또 러시아와 가까운 이 북한도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는 공산주의 운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공산주의 그 소비에트 러시아 또는 그 나중에 소련이 됩니다만 이쪽 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독립운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배제해놓고 지금 입장에서 한국전쟁도 치르고 그다음에 남북이 분단돼 있어 공산주의 체제하고 이 소위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 한반도의 민족을 둘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서 독립운동을 자꾸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좀 헛소리가 나오는 거죠. 무리한 실증적인 사료적인 뒷받침 없이 그냥 자기주장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실증적으로도 뒷받침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맥락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논쟁이라는 거는 당시에 항상 그 상황에 그
시기적인 어떤 그 지역적인 그거를 고려를 해야만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도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가족끼리 부부간에도 저기 다르잖아요. 상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국가 간에 민족 간에 그건 더 복잡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 뭐 얘기하다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이제 국장님 저한테 이 반병일 교수가 아마 그 사회주의 쪽에도 좀 손꼽히는 몇 명 안 되니까 사회주의 연구가 같은 이제 지역적으로 러시아 지역하고 이제 만주 지역에 대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쪽에 대한 어떤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회주의 운동 소위 공산주의 운동사 이쪽은 그렇게 교육 역사 교육에서 많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공국가니까 반공이 물론 국시는 아니집니다만은 공산주의 체제가 북한에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좀 공산주의이고 좀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이라든가 초기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쪽에 만주 지역이나 러시아 지역에 소위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얘기를 역사를 하는 반정률 저는 빨갱이가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게 됐어요. 옛날 초기에는. 근데 연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공산주의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식이 많이 됐죠. 근데 그 남욱장님 그래서 그것도 좋은 주제다. 우리 남욱장님 참 저를 배려를 해서 좋은 주제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엄청 복잡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은 뭐 이게 한두 시간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동희 선생을 이제 얘기했는데 이동희 선생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몇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동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만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그렇죠?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은 분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 많죠. 거의 지금 뭐 몇 분 안 되시는데 그 이동희라는 분은 잘 모르잖아요. 이승만은 아시죠? 이승만 모르는 분이 없죠. 안창호 모르는 분, 오히려 모르는 분은 손 들어. 도선 안창호 모르시는 분 없죠? 백범김구는 다 아시죠? 백범김구를 우리 독립운동에 무슨 저기처럼 돼 있잖아요. 이동희를 모르죠. 이분이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선구자니까. 공산주의 운동을 처음 시작한 분이에요. 초기 여러분이 시작했습니다만은 뭐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종의 독립운동의 하나의 방편으로 한 거죠. 지역적으로 함경도 출신이기 때문에 함경도 단천 출신이거든요. 신분상으로 아전 집안이에요. 아전 출신입니다. 양반 출신이 아니고 아주 그냥 그 표현에 따르면 한미한 집안 출신이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함경도 사람들이 대거 많이 이주를 했잖아요. 함경도 사람들이 두만강 건너서 압록강 건너가서 서부, 특히 북한도 러시아 지역은 다 함경도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또 함경도 농민들이. 그렇죠? 이동희 선생님도 함경도 단천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 쪽하고 손을 잡아하게. 우리가 보통 구별을 하게 되면 친미파, 친노파, 친중파 이렇게 얘기할 때 구태여 구별한다면 친노파죠. 우리 한말에 여러 열강이 막 저기했을 때 요즘에 친일파라는 얘기가 많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만은 친일 밀정 나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와의 관계가 좀 깊었대. 지리적으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이제 사회주의 세력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잘 모르시죠. 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 백범김구를 얘기하잖아요. 이승만 박사. 조금 이제 깊이 좀 공부한 분들은 이제 도선 안창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동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초기 임시정부,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책을 쓴 겁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은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분은 이 세 분. 안창호, 이동희, 이승만. 그 책을 제가 썼죠. 이걸 삼각정부. 다리 셋. 삼각정부라고 합니다. 삼각정부. 삼각정부 또는 삼각내각.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명이 이끌어가던 그 정부였다는 거죠. 근데 임시정부가 이제 그런 건데, 그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희 세 분 중에서 이제 통합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중요한 세 분인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 분인데, 그 중에서
이승만 박사하고 안창호 선생님 좀 알려져 있죠. 여기 책을 보면 제목을 보면 제가 안창호 선생님 먼저 넣었죠. 이동희를 두 번째, 이승만. 뭐 제가 큰 무슨 그 계획을 갖고 쓴 적인 건 안 해요. 임시정부에 대한 애정이라고 할까?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순서대로 제가 쓴 겁니다. 안창호 선생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도산 안창호. 여기 도산 안창호 존경하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흥사단 혹시 회원들 계시는가요? 흥사단 분들. 뭐 도덕적으로나 인격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안창호 선생이 따라갔을 분이 없죠, 별로. 참 그런 분인데, 임시정부를 이분 때문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는 이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통합임시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통합임시정부라고 하는 거는 임시정부가 이 3.1운동 이후에 그 3월부터 10월, 4월까지 해서 정부가 많이 만들어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시정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4월 달에 만들어진, 상해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을 여러분이 알고 있죠. 임시정부가 많았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그 일종의 뭐라 할까, 임시정부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뭐 계산에 따라서 뭐 11개 계산이 되기도 하고 9개 계산이 되기도 하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6개 정도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겹치는 게 좀 있어서. 근데 하여튼 왜 임시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임시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하나를 만들어야지. 3.1운동으로 우리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했는데, 그러면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왜 임시정부가 이렇게 많이 국내외에서 만들어졌냐 이거죠.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세계, 그다음에 저쪽에서 상해 만들고.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가 결국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것이 나중에 상해에서 만드는 것이 그 중에 하나고. 이 통합 임시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 주요한 세계 정부가 통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919년 이제 그 헌법이 만들어진 거 보면 9월 달부터지만은 그 내각들이 소위 말하는 총장이라고 하죠. 지금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총장들이 취임한, 국무총리부터 그 취임한 그 11월 3일부터 출범을 해가지고 이동희 선생이 거기서 탈퇴하게 되는 1921년 1월 24일까지 그 한 1년여 한 4개월, 5개월 기간을 통합임시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이전의 정부들, 여러 정부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정부가 그래도 국내외에 있는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을 통합한 거다. 임시정부를 그럼 대표되고 있는 임시정부 3개를 통합한 정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통합임시정부. 나는 됐어요. 아이, 됐다. 왜 자꾸 쓸데없는 개입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외세가 개입하면 이게 안 됩니다. 독립운동에 외세가 개입하면 혼란이 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 가만히 있어. 근데 좀 요걸 써야 되니까. 아닌데 좀 됐어요. 좀 내가 힘들면 안 될게요. 요걸 왜 써야 되니까 파워포인트. 이쪽에 방향을 이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딱 좋은. 아니 근데 조금 뭐 서서 좀 얘기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임시정부가 이 통합 임시정부가를 명칭을 제가 쓴 것이 이제 그 11월 헌법이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 헌법이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든 건 1919년 4월 달에 만들어진 상해에서 만드는 임시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시헌장. 그 임시헌장이 있고 그러면 10개조로 되어 있는 보통 뭐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제다 이렇게 해서 뭐 그걸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그때 만든 임시헌장이 그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보는 그 헌법 같은 헌법을 만든 거는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발표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을 보면 지금 헌법, 우리나라 지금 육공화국 헌법보다 못지 않아요. 정신적인 측면에서든가 체계라든가 이걸 볼 때는 그 헌법, 저는 이제 그걸 통합 임시헌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정부가 통합 임시정부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1925년에서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임시정부가 국내로 들어오기 전까지 임시정부 많이 만들어지는데 개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그 관제도 바뀌잖아요. 처음에 뭐 국무총리제였다가 그다음에 뭐 대통령제였다가 그다음에 국무령제도였다가 그다음에 뭐 주석제로 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들어올 때는 주석제죠. 그리고 우리가 백범 김구를 주석으로 하잖아요. 주석. 백범 김구가 주석이고 우사 김유식 선생이 부주석이 이렇게 한 건데 그 여러 관제가 바뀐 겁니다.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통합 임시정부라는 거는 이제 초기에 뭐 이동희를 제가 너무 강조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동희 선생이 참여했을 때는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 세력이 다 거의 다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세력들이, 내가 말씀드린 일부 세력들은 반대를 했어요. 이 통합 임시정부. 그러니까 이제 반병률, 제가 통합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명실상부하게 100% 통합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맞는 얘기죠. 왜냐면 러시아 쪽에 중요한 그 통합을 하기로 했던 정부가 참여를 안 했어요.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있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초기에 상해에서 만들어질 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그 했던 논란이 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임시정부 안을 반대하고 혁명정당을 결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시정부가 웬 말이냐, 이게, 임시정부가. 이게 임시정부라는 그런 거대하고 복잡하고 이런 그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혁명정당,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무게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이 운동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수준에 맞게 우리가 그 조직을 확대해 나가면서 나중에 임시정부라는 건 그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서 만드는 것이 처음부터 독립운동 세력, 우리 운동 과정이 이렇게 아직은 약한 상태에서는 임시정부라는 걸 번거로워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혜영 선생이라든가 뭐 몽양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해서 혁명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임시정부란. 근데 그 필연적인 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앉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쓰러질까봐 갑자기 강의하다가 또 퍽 해가지고 그냥 큰일 날까봐 그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참 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삼각정부의 새 지도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저기 하진 않기 때문에 벌써 한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조금 이제 개괄적인 걸 좀 말씀드린 건데 조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컴퓨터로 해야 되나?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좀 멀어서 그런 모양이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대충 이제 그래서 이동희와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부가 만들어진 과정. 왜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이렇게 난리들을 쳤을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동희 선생이 통합임시정부에 참여한 거. 근데 통합임시정부의 활동, 그 다음에 임시정부 탈퇴. 그 다음에 이동희 선생이 통합임시정부에 참여한 것의 득과 실이 뭐냐. 그 이동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겁니다. 이동희 선생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단천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한제국시기 때에 무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소위 강화도 진의대에 참령을 했습니다. 참령이라는 게 지금 이제 소령급이죠. 요 무궁화 하나 정도. 근데 진의대장을 했습니다. 진의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산 전에 그러니까 러일 전쟁 시기 동안에 이제 군에서 나와가지고 애국계몽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애국계몽 운동에서 이제 학교 세우고 이게 우리 교육 운동가예요. 나중에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 운동가입니다. 교육 운동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동희 선생처럼 학교를 많이 세운 사람이 없어요. 이분의 연설을 통해서 이분이 찾아가서 이게 눈물의 애국자라고 그러거든요. 이동희를. 그러면 눈물을 한 번 흘리면서 연설을 하면 그 자중이 다 울음바다가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학교를 세워야 하면 학교에 내고 그래서 학교가 가는 곳마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청학교라고 하는 그 강화도에 이제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보청학교인데 그 보청학교에 그 계열 학교가 많았어요. 황해도 지역, 그 다음에 이쪽에 경기도 지역, 그 다음에 저 함경도 평안도 지역이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고종이 이동희 선생을 참 좋아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고종이 이동희 선생을 이제 아껴가지고 아주 청렴하고 또 그 결단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삼남 검사관으로 해가지고 이 부패가 심했다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그 대한제국이 망한 이유가 이제 우리 조선정부의 이제 부패 때문에 그랬던 건데 사실 부패가 심한 건 사실입니다. 매관매직이 뭐 비일비재했고
특히 이제 이 황실에서 뭐 민비 같은 경우는 매관 매직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관 매직, 부패, 뭐 이게 군대 썩은 건 이게 말할 것도 없고 이 관리들 뭐 우리 내부에서 우리끼리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조선정부의 대한제국정부, 조선정부 대한제국정부의 어떤 부패, 공무원, 관료들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부의 어떤 반성적 측면에서 보면, 그걸 우리가 내세워서 하면, 야, 그거 잘 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고종이 이동희를 그 삼남 검사를 해서 그걸 조사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어사죠, 어사.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다 그걸 부패한 그 군인들, 장교들 다 발석해가지고 그 축적한 그 뭐랄까, 부정적으로 축적한 그 재산을 몰수하고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그 보청학교 내 망원들 때 그 이제 지원금을 내고 그랬거든요. 그 내탕금에서 일부를 주고. 어쨌든 교육학자에 있어. 교육 운동을 했습니다. 이동희 선생이. 그래서 애국계모 운동을 하다가 신민회, 여러분 잘 아시죠? 신민회. 안창호 선생이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요즘에 다른 썰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안창호가 미국에서 와서 만든 걸로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다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역사가 좀 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동희 선생은 이제 그런 신민회 활동을 해서 이제 해외로 1911년에 망명을 해요. 원래 이제 그전엔 기독교 전도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그리어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장로교의 그 선교사가 있는데, 로버트 그리어슨이라는 그 선교사, 이제 목사죠. 그 선교사의 그 저기를 받아가지고 이분은 구국 운동을 하려면은 그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그 지금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동희 선생이. 기독교 입문에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야말로 우리 몰락해가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다 기독교 학교죠. 미션 스쿨들이죠. 대부분 다. 이동희 선생이 세운 학교들이 기독교를 이제 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독교를 이렇게 믿었던 분이에요. 지금 이분이 이제 그래서 남긴 거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동희 선생을 통해서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들 지금 기장 쪽에, 기독교 장로교회 쪽에는 지금도 이동희 선생 하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동희 기념사업회 만들 때 도움 준 분이 그 전택보 선생 있잖아요. YMCA의 전택보 선생님. 제가 최근에 낼 때 그분이 저에서 도움을 줬던 분인데, 거기 함경도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기 성남교회 했던 조 목사님, 이게 강훈아 목사님,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동희 선생을 하는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동희 선생에 의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니까. 허원이라고 이제 이북으로 넘어가는 그분도 기독교, 초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희망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1900년대 초기에는. 기독교를 제대로 하면 교회가 3,000리 방방곡곡에서 하나씩 3,000개가 생기면은 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희망이 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1911년에 해외로 망명하셔가지고 주로 북간도로 가셔가지고 북간도 연해주에서 주로 하신 게 기독교 전교 활동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을 보아하고 신식 학교 보내라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런 것도 한 거 조직하고, 그 교민들, 그 지역에 이민 가 있는 함경도 농민들 조직해가지고 민족의식 고축하고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1917년 러시아 혁명 때까지 그런 거 만든 거예요.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소위 군사단체도 만들어서 그걸 해서 또 한번 무장투쟁을 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10년대. 그래서 해외 망명하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주로 북간도 지역하고 러시아 지역에서 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을 한인사회당이라고, 코리안 소셜리스트 파티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공산주의자는 안 해요. 그냥 일반 평등 같은 거, 평등. 계급 차별이 없는 그런 거. 사회경영적으로 모두 조건이 좋은 거.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이 그런 기회가 공평한 그런 거에 막연한 그 사회주의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던 분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이제 그 러시아의 혁명 세력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분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한인사회당이라고 당을 만든 거죠. 근데 그 공산주의 운동의 선구자라고 되는 거예요. 이동희 선생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만들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설명할 뻔 임시정부에 참여를 해서 한 1년 5개월, 4~5개월 정도 초대 국무총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대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 책에서. 왜 초대 국무총리 하면 그 이승만인데,
이승만 박사인데 어떻게 이동희가 초대야? 근데 이제 통합 임시정부라는 측면에서 보면 초대 국무총리죠. 물론 4월 달에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 4월 그거를 보면은 이제 초대 국무총리는 이승만 박사죠. 이승만 박사인데 통합 임시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정부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부장 투제 편 같은 그런 받았죠 이분이.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동희 선생에 대한 전 생애 힘들고 그냥 요 통합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조금만 이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이게. 됐습니다. 요거 근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듣는데 제 말은 안 듣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이제 반응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기다리죠, 뭐, 그럼 천천히. 그냥 너무 제가 서둘러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죠. 네. 자, 이동희 선생님이 이제 이 통합 임시정부에 그래서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이 통합이라는 건 100%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 임시정부를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일부 이제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옴표를 붙여서 통합 임시정부에 참여한 시기는 1919년 11월 초 3일부터 11월 3일부터 1921년 1월 24일까지 이른 약 15개월에 달한다. 그러니까 1년 한 3개월 되죠. 일제 식민지 시기를 통틀어서 임시정부 운동사의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외에 대한 영향력이나 권위 측면에서 최절정이었다. 이 시기가. 이동희가 참여한 통합임시정부는 민족해방운동사 최초의 통일전선 조직이다. 그러니까 좌우 합작 정부였다. 이렇게 되죠. 보통 우리가 임시정부 운동사 전체로 보면 요 초기하고 말년에 소위 우리처럼 잘 아는 그 의열단 그 김원봉 선생이 했던 그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좌우합작이 그 임시정부 말기에 그래서 이제 주석이 김구, 부주석이 조선민족혁명당의 저 위원장이었던 김규식 선생. 김규식 선생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파의 민족주의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고 있잖아요. 해방 이후에는 그게 이제 여운형 선생하고 좌우합작을 이렇게 된 건데 이때 조선민족혁명당 시절에는 좌파의 대표로서 부주석을 맡은 겁니다. 백범 김구는 우파의 대표로서 한국 독립당의 대표로서 된 거고 한국 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의 민족혁명당의 민혁당이 두 당이 좌우합작이 된 거죠. 그 정부 시절이. 그러니까 임시정부 그 이전에 그 중간에 임시정부라고는 제가 볼 때는 큰 활동을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임시정부 전체를 볼 때는 초기 부분하고 그 끝부분이 이제 좌우합작 정부고 통일전선 그런 시기였고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 측면에서도 요 두 시기 가장 컸던 시기인데 구태여 두 시기를 비교하면 이 초기 시절이 3.1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정부였기 때문에 훨씬 더 국내나 국외 그 독립운동 세력들이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그런 정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그 러시아 지역의 대한국민회라고 하는 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혁명 정당론을 준비했던 이혜영 선생 그룹, 북경 그룹이라고 했는데 거기 신채호 선생이나 이분도 초기에는 이혜영 선생도 다 초기에는 관여합니다만 나중에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 통합 임시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완전 100% 통합은 아니지만 그러나 3.1운동의 그런 큰 그 민족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하에서 이제 그 통합 임시정부가 그래도 권위의 측면에서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큰 위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기다려보죠. 예. 임시정부 운동인데 제가 이제 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조직의 목표는 파리 강화입니다. 이건 이제 잘 학자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왜 3.1운동이 일어났을까?
3.1운동 왜 일어났을까? 그럼 파리가 하와이를, 이게 파리가 하와이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1월부터 6월까지 개최된 거죠. 파리에서. 그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렸던 소위 연합국끼리 이제 회의죠. 5개 강대국이. 거기 일본도 연합국에 일어나죠. 근데 파리 강화에서 그러면은 이 외교를 통해서 우리 독립을 얻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당장 독립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2, 3년 동안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더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파리 강화에서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 특히 미국의 힘을 빌려서 일본에다 압력을 가해서 조선의 독립, 대한의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외교관, 우리 민족 대표를 그냥 보내가지고서 거기서 외교 활동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열강의 대표들이, 연합국의 대표들이 한민족의 독립 능력이 있느냐, 자주 능력이 있느냐, 일본의 식민지를 벗어나가지고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보여줘야 되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독립 만세 시위운동입니다. 독립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만세 시위를 하고, 국민들이, 우리 민족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야, 이 의지가 이렇다. 한민족의 독립의지 강하다.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걸 시위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지도자나 그 독립운동이나 있던 노선이 중요합니다. 노선이 잘못되면은 헛되이 일반 백성들의, 일반 민중들의 희생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저는 3.1운동에 대해서 그 의지나 국민 한 1,900만, 2,000만 중에 한 10%, 한 200만이, 연인은 200만이 참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참여를 한 거잖아요. 10%가. 근데 그 많은 인원들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성과를 얻지 못했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4,000명 이상이 피살되고, 4만 명 이상이 감옥에 가고, 뭐 이렇게, 이 엄청난 피해를 우리 민중들이 얻었단 말이에요. 당했단 말이죠.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별 볼이 없단 말이에요. 이 3.1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평가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했지만 다 양쪽이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인가 그걸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반명규 교수는 3.1운동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다. 이렇게 해서 3.1운동을 제가 의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파리 강화에서의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면 왜 임시정부를 만들었을까? 임시정부를. 근데 대표를 보내려면요. 민족의 대표를 보내려면 그냥 우리 3.1운동에 우리가 신한청년당, 상해에 있었던 신한청년당이라든가 미국에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의 중앙총회 이런 단체 또는 지역의 어떤 자치권을 가진 단체의 대표로 파리 가서 외교활동을 해봤자 그거는 열강의 대표들이 볼 때는, 연합국의 대표들이 볼 때는 별로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신한청년단 대표로 갔죠. 김유식 선생이나. 그리고 각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이 상해에서만 보낸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도 보내려고 했고 일본에서도 보내려고 했고 미국에서도 보내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승만 박사가 대표로 선정이 됐잖아. 대한민국 국민의 중앙총회에 대표를 안창호 선생이 파견했잖아. 중앙총회장인 안창호 선생이 보냈죠. 근데 미국에서 비자를 안 좋게 되면 못 갔잖아요. 일본의 유학생들도 보내려고 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기도 대표 보냈어요. 이미.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정부 조직에서 보냈어요. 중앙정부 조직에서. 가다가 이제 러시아 혁명의 내전 때문에 못 간 거죠. 파리 강화회가 다 끝난 다음에 6월 달에 끝났는데 9월 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대표들을 보냈을까? 그건 파리 강화회를 겨냥해가지고 파리 강화회에서 외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미국의 힘을. 그러니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왜 그렇게 부각이 되고 그분의 민족 자결주의가 왜 이렇게 강조가 된 거는 미국의 그래도 열강 중에서는 연합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을 때 그래도 좀 먹힐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본 거죠. 민족 자결주의 이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부상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잘하면 잘못된 게 잘하면은 사회가 될 뻔했잖아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하고 또 같은 프린스턴 윌슨 대통령이 대통령 전에 총장을 했잖아요.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했잖아요. 우리 이승만 박사 거기 나왔잖아요. 거기서 학위를 하셨잖아요. 박사학위를. 그러니까 딸하고의 관계 때문에 잘하면 사회가 될 수 있었죠. 근데 그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실 여부는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근데 어쨌든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이승만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시 된 겁니다.
외교 활동, 미국의 힘 이런 거, 그다음 선교사들,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의 그런 여론 뒷받침, 미국 쪽에 해가지고 그 선교사들 또 이승만 박사를 이승만 박사도 이동희 선생 못지않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분은 이승만 박사 더 나갔죠.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죠. 그 꿈은 이승만 박사는 꿈이 독립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아주 이승만 박사를 이제 숭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기독교 국가. 근데 어떻든 그 임시정부를 만든 거는 뭐냐면 그런 자그마한 단체나 지역 대표의 단체의 대표로 가서는 이게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라고는 좀 민족의 의지가 담겨 있고, 근데 좀 더 상위에 권위가 있는 그런 정부라고 하는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 역시 8.2 강화의 대표의 그 대표성을 뒷받침하게 한 거죠. 만세시, 독립선언 만세시와 마찬가지로 이 임시정부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 빨리 만들어서 그 대표 전권을, 임시정부의 전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연합국들 대표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우리 독립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화에서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임시정부, 그냥 독립된 걸로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목표는, 우리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되돌아보면 제대로 된 건 아니죠. 일본이 연합국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경우도 지금 5.4운동을 통해서 중국이 8.2 강화에서 연합국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미국이,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15개조 문제 같은 거 거의 동의했단 말이에요. 일본의 주장을. 영국과 프랑스가. 그리고 미국의 우드로 대통령도 연합국 그 8.2 강화에 가니까 이미 영국과 프랑스의 저기는 이미 일본하고 특별한 비밀 협정을 맺어가지고 일본이 요구한, 중국에 대해서 요구한 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울슨 대통령이 그걸 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거의 21개조 1915년에 중국이 거의 주권을 상실한 그런 거를, 거의 주권을 대부분 상실할 정도의 그런 일본이 요구한 걸 거기를 8.2 강화에서 승인해 줬어요. 연합국들이. 그러니까 5.4운동이라는 건 3.1운동하고 다릅니다, 성격이. 대부분 우리 기분이 좋은 거지만 우리끼리는 기분이 좋죠. 3.1운동의 영향으로 5.4운동이 일어나고, 인도의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 좋죠. 교과서에 돼 있잖아요. 근데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이 없어요. 미국의 또는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 국가들이잖아요. 똑같이 일본과. 근데 그 제국주의 국가들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가제모는 누구 편이라는 것처럼 같은 편이에요, 사실은. 연합국을, 전쟁을 같이 치는 연합국인데, 같은 연합국인, 더구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요구를 같은 연합국인 중국의 그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많이 확보한 그런 상태인데, 조선의 독립을 인정해준다? 미국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그런 설이 들어왔죠. 윌슨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경성에, 서울에 온다는 얘기가 들어왔죠. 너무나 이제 희망이 큰 거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5.18 때 미군 함정이 저기 와서 우리 5.18 저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광주 시민들 그런 일종의 뭘 갖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정세라는 거는 그 당시로서 운동하는, 나중에 역사로 볼 때는 그게 이제 파괴됩니다만은 그 당시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확하지 않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3.1운동이라는 거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큰 그 목표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우리 민중들이, 그 한국 민중들이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투옥도 되고 희생당하고 피살당하고, 그다음에 강간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이 파괴도 당하고 이런 그런 고생을 겪었음에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얻은 건 크게 없죠. 우리의 정신, 독립운동 정신을 드러낸 건 좋죠. 세계 만방에 떨친 건 좋고, 세계 여론, 특히 이제 열강의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그거는 인식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얻은 바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문명국으로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문명 선진국의 그 가치관을 동아시아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대행자로서의 일본, 문명 개화된 일본이 이 한국민들을 위해서
한국민들에게 한 그 악행, 엄청난 그런 그 살상행위, 심지어 목사들 뭐 이런다면 그 장면들이 다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선전했죠. 우리 측에서. 그런 걸 통해서 세계 여론은 달라진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국이나 열강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일반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동아시아의 소위 선진적인 어떤 그 문명국으로서 그러면 동아시아의 중국 민족이나 조선 민족을 앞서서 가지고 이끌어 나가서 좀 문명 개화로 나가는 그런 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본이 이제는 아니라 엄청나게 야만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일본이. 그런 걸 나중에 30년대, 40년대 깨달았지만 이미 3.1운동 당시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여론 측면에서는 우리가 얻은 건 있어요. 근데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그리고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그 이후에 독립운동이 아주 크게 발전했죠. 그동안에 자기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그죠?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우리 주권의식을 갖게 되면서 각 부문운동이 커진 겁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이쪽에서 이 3.1운동에서 데모를 한번 하고 시위를 한번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그 군주의 왕의 신민으로서의 그 일반 백성들이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시위운동을 통해서 주체적인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서 운동 각 부분에서 아주 주체적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년대, 30년대에 우리 독립운동이나 그 사회운동이나 이쪽 민족운동이 크게 성장을 있습니다. 그건 3.1운동의 덕분입니다. 뭐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1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큰 근현대에서 큰 분수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원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구상했던 건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옳은가? 이거는 우리가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그래야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파리 강화에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의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년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만든 겁니다. 파리 강화에 겨냥한 것도 있고 또 임시정부를 만든 사람들은 독립을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임시정부 생각해보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코리안 프로비저널 가버먼트. 이게 27년 갔어요. 45년까지. 프로비저널 또는 임시정부가 27년 가는 거를 물론 임시정부 연구자들은 자랑스러워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27년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의 그거는 대단한 거지만은 임시정부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몇 년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임시정부 만드는 거잖아요. 27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망명정부라는 말을 씁니다만 저도 그건 상당히 너무 과욕적인 용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몇 년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독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주체자들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미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27년이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운동이 이제 여러 벌어지는데 보면 여기 세 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병희, 이동희, 이승만 여기죠. 여러분들 임시정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분이 주로 백범 김구가 제일 먼저 하죠. 그다음에 도산 안창호 정도 생각하죠. 그다음에 그 이후 이동영 선생 이렇게 했는데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여러 개 만들어집니다. 숫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위 국가 수반, 정부 수반 이 지도자급으로 거명된 분이 이 세 분입니다. 자 보세요. 손병희는 이 세계정부, 대한공화국이라는 정부의 대통령, 대한민간정부의 대통령, 조선민국정부의 정도령. 이건 주로 천도교 쪽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천도교회 쪽. 근데 그 이동희는 경성독립단본부 국내에 있던 건데 거기서 집정관 총재. 집정관 총재 국가 수반이에요. 그리고 이 정부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상해로 온 거예요. 근데 신한민국의 집정관 총재, 그리고 고려 임시정부의 총통. 이건 뭐 번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한민국이나 고려 임시정부는 같은 거예요. 근데 중국의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한성정부, 국내에서 만들어진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그 다음에 대한공화국 정부의 국무총리, 그건 이제 서열 두 번째죠. 거기에 대한공화국 정부의 국무총리, 경성독립단본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서로 수반은 손병희 선생은 이제 국내 감옥에 갔으니까 빼놓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이동희, 이승만은 두로
이분이 수반이면 그 다음 그 서열은 다른 분. 이렇게 해서 이동희가 수반이면 이승만이 그 다음 서열이고, 이승만의 서열이 1이면은 그 다음에 이동희가, 이런 두 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세 분은 3.1운동 이후에 민족 지도자로 거명된 세 분입니다. 백범 김구를 이때 벌써 얘기하면 안 되죠. 뭐 경무국장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 세 분이에요. 근데 손병희선은 감옥에 있고, 그러니까 주로 해외에 있는 두 분, 이동희, 이승만. 이동희는 이쪽 대륙 쪽, 러시아, 중국, 만주 쪽에 가까운 그쪽에서 활동하는 분이고, 활동했던 분이고,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활동한 분이죠. 성이 다르죠. 이 세 분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이렇게 많아요. 많았는데, 요거 이제 상위 임시정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건 있는데, 보면 같은 상위 임시정부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4월 10일 날 29명이 모이죠.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자 그래가지고 10일, 11일 이틀간에 거쳐서 조직을 합니다. 그죠? 상해에서. 29명이 각자 그때는 정식으로 뽑힌 대표들이 아니라 상해에 모였던 그 망명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너는 황해도 대표, 너는 경기도 대표,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대표가 되면서 자이칭 수산도 대표로 해가지고 이 의정을 구성한 겁니다. 29명이. 그럴 수밖에 없지. 긴박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경성독립단본부, 국내에서 경성독립당이라는 건 서울에서 만들어진 독립당, 독립운동을 3.1운동 이후에 총 그거 이끌어갔던 본부입니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것이 비밀적인 어떤 조직이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도 처음 들었을 겁니다. 경성독립단본부에서 만든 정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4월 8일 강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상해로 가져온 거예요. 4월 10일 날은 이 국내에서 4월 8일 강대현이 가져왔기 때문에 급하게 4월 10일 날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국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거는 임시정부는 그 경성독립당, 국내에서 만들었던 그 임시정부를 개편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여러분 동의 안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학자들도 이게 동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 4월 10일 날 이게 임시의정원 의사록 제1회 집에 나온 겁니다. 회의록입니다. 보면은 4월 10일에 임시정부에 대한 토의를 개시하기로 최근에 특청이 가결되어 토의를 개시할세 본국에서 조직된 경성독립단본부에서 조직된 임시정부는 부인하자 하는 백남칠의 동의가 있었고 이영군 제청이 있었다. 아주 회의하는 거 보면 제청이요 이렇게 해서 동의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민주적입니다. 이게 임시정부. 그러나 이것은 부결되고 본 문제가 장시간 동안 그냥 이때 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임시정부의 소재만 표명하고 관제와 국무위원은 따로 의결하자 하는 조소왕의 동의와 손혁의 제청이 가결되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죠. 국내에서 독립단본부에서 정보가 왔어요. 근데 그걸 부인하자는 거예요. 왜? 그걸 부인하면은 국내에 있는 거 무시해버리고 새로 만들 수 있으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창설할 수 있으니까, 창립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부결됐어요. 안건을 올렸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상해 임시정부만, 임시정부를 상해 둔다고 하는 소재. 그리고 관제를 바꾸고 국무원. 국내에서 만든 건 집정관 제도거든요. 집정관. 이동희가 집정관이에요. 근데 그걸 국무총리로 제로 바뀝니다. 관제를 바꿔요. 그리고 국무원에서 그 국무원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진 거는 누구 있는데 여기 이 사람 그대로 두고 이 사람 누구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개편 형식으로 만든 것이 상하이 임시정부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말씀을 알겠죠? 국내에서 만들어진 정부, 경성독립당. 왜냐면 계속 상해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찜찜했던 게 뭐겠어요? 이 33인들이 도대체가 임시정부에 대해서 무슨 말을 남긴 게 있는가? 33인이 어떻든 민족 대표로서 우리 조선이 자주 독립국에 선언한 거니까. 우리가 건국절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건국절이라는 게 상해에서만 대한민국 그것이 아닙니다. 3.1운동으로 국가를 선포한 거예요. 3.1운동 선언 자체가 국가를 선언한 거. 자주 독립국임을 3.1운동을 해서 최남선 선생이 작성한 그 기미독립선언서에 그게 나온 겁니다. 거기서 이제 국가선언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명칭이 아닙니다. 국호는 없었어요. 국호를 여기서 정한 거예요. 상해에서. 다른 임시정부는 명칭 조선도 있고, 아까 여기 우리
뭐 우리 손명희 선생이 저기 돼 있는 이거 뭐 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국호 조선도 있고 신대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건 상해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제대로 정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화된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조소왕 여러분 삼균 조소왕 선생 아시죠? 조소왕 선생이 뭐 소왕이죠. 소왕호가 삼균주의 만드신 조소왕 선생이 존내주의란 말을 썼어요. 존내주의. 내부를 국내를 존중한다. 또 받드는 주의다 이거예요. 왜? 이 조소왕 선생은 해외에서 활동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해 29명이 모였는데 29분이 모였는데 이분들 중에 어떤 의식이 갈라졌냐면은 국내에서 어떻든 간에 그 33인 대표, 48인 대표 이 대표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국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국내에서 그거 뭐 운동이 있었냐? 독립운동이라는 게 있었냐? 무당 통치하에서? 독립운동을 그래도 한 말부터 이끌어오는 우리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풍찬 노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외를 전전하면서 우리가 고생한 독립운동 우리가 정통이지. 그거 주장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 민주화 운동이니 무슨 운동을 해도 국내파하고 해외파가 좀 저기 하듯이 그런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 선생이 그 사람은 뭐예요? 해외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상해 또는 만주에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이분은 이게 뭐 당신들 존내주의야? 너무 국내를 너무 존중해? 해외 운동을 부정하고 그래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존내주의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29명의 의정원 의원의 다수는 국내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백남칠 선생이 올렸던 그 국내의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을 부결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해에서 만들어진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 성립일 기념실 같은 게 제가 좀 의견이 좀 다르게 써서 이제 제가 지금 소수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념일이 잘못됐어요. 이게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이 4월 11일을 임시정부 창립일로 본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 자체가 그거 만든 사람들 잘 알잖아요. 헌법 기념일로 했어요. 헌법 기념일. 1920년대에 우리가 국경절을 정하잖아요. 임시정부에서 국경절 표가 있습니다. 건국 기원절도 있고 쭉 1년에 우리가 국경일로도 축하해야 되고 그런 기념일이 정했어요. 20년대 임시정부에서. 이동희 선생도 있고 뭐 그럴 때 정했습니다. 20년대. 그래서 그걸 20년대, 30년대 초까지 그걸 지켰습니다. 행사도 하고 임시정부에서. 거기에 보면은 헌법 기념일이에요. 1919년 4월 11일이. 아니, 이 지금 저기 임시정부 기념일로 하면은 헌법 기념일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임시정부 창립일로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 기념일이에요. 7월 17일 날 우리 헌법이 재헌헌법이 만들어 재헌절이에요. 재헌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재헌절을 지금 정부 수립 기념일을 우리가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주장이에요. 근데 이 근거가 이거죠. 임시정부 의정원들이 국내에 있는 정부를 부인해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좌절됐다는 겁니다. 존내주의 때문에. 지금 이제 삼천포로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좀 빨리 속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작동이 잘 안 되니까 또 그러네요. 그거 좀 제가 자리를 좀 잘못 잡아놨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잘 안 됐습니까? 아니면 제가 와서 잘 안 되고. 뒤로 갔습니다. 앞으로 또. 네. 그래도 이제 임시정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인 어떤 그 운영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건 두 개였습니다. 상해에서 만드는 상해 임시정부, 4월 11일에 출범했다고 하는 그 정부. 근데 그 이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정확하게 얘기하면 러시아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대한국민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들은 이제 뭐 이렇게 지상정부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천도교 쪽에서 만든 정부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그 두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할 수 있었고 거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만들어진 정부가 한성정부라고 해요. 한성정부. 근데 한성정부는 그 조직했던 사람들이 그걸 인천에서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특강 가서 했는데 인천에 이제 홍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국회 임시의정을 의장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13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해서 쭉 과정을 거쳐서 4월 23일 날 만들어진 정부가 한성정부입니다. 정식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세계정부예요, 세계정부. 해외에 있는 상하이에 있는 정부하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정부하고 국내에서 선포됐는데 그거는 국내 일본에 통치하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거기에 주동자들이 다 상해로 망명했습니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를 가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성정부는 국내에서 대표성이 있잖아요. 내지에서 피로서 건설된 정부. 그리고 여기에 데모를 했어요.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 학생들이 270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로서 건설된 거죠. 근데 이 정부 간에 근데 주로 이거는 그냥 그 주도자들이 다 상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없어질 것처럼 됐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주로 상해에 있는 상임시정부하고 러시아에 있는 대한국민의 측이 통합을 위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둘이 협상을 하다 보니까 양측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 싸움에 상해가 중심이다 아니면 블라디보스톡이 중심이다. 뭐 서로 하다 보니까 약점과 강점과 약점이 다 있죠. 그러니까 안 됐어요, 서로. 왜? 정통성의 문제, 대표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국내가 역시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주동자들이 다 상해로 빠져나왔어요. 상임제 가담했는데 이거를 살린 분은 누구냐면은 이승만 박사죠. 이승만 박사. 이승만 박사가 이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입니다. 국가 수반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무총리 상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국무총리 임명됐으니까 빨리 저기 해라, 상해로 와라. 그리고 당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위임 통치 청원 문제를 알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위임 통치 청원 문제가 있어. 당신이 파리 강화가 열리기 전에 대표로 선정돼 가지고 미국의 위임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을 미국 대통령에 제출하는 그 위임 통치 청원 문제 당신 때문에 문제가 좀 복잡하다. 그걸 반성하라. 사과해라. 사과한 성명서를 해가지고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는 내각제잖아요. 내각제니까 권한도 없어요. 의정원에서 지금도 그렇죠. 내각제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제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각제니까 국무총리도 힘도 약하고 근데 4월 23일은 나중에 이게 5월 말쯤에 이제 이 한성정부가 조직됐다는 걸 이승만 박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알고 난 다음에 거기다 워싱턴 정에 집정관 총재 본부를 사무실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딱 영문으로 각 나라에다가 미국을 비롯한 영국이나 모든 나라 일본에까지도 보내가지고 영문으로 내가 독립을 선언한 우리 한국 조선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프레지던트다. 선언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 근데 프레지던트인데 영어로 하면 프레지던트지만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되죠. 물론 이제 프레지던트라는 게 내각의 의장도 프레지던트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쓴 영문들을 보면은 이 시기 전과 후가 달라. 이 전 시기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내각제 프레지던트 오브 더 미니스터스 오브 더 뭐 이렇게 돼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내각의 의장이라는 뜻을 써요. 프레지던트 같은. 근데 우리 연구자들이 다 프레지던트 다 대통령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한성정부가 있고 나서부터는 그 프레지던트는 정식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제, 미국식 대통령제.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이 이승만을 따르는 교민들이 그냥 우리말로 쓸 땐 대통령 이승만이겠습니다. 그리고 번역된 거 이승만 박사 할 때는 대통령 이승만 했어요. 집정관 총재는만 써야 되는데 번역되면은.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정부가 왜 이렇게 많어 이거 도대체가 상해 있고 그다음에 또 국무총리도 있고 국무총리였다가 뭐 대통령 프레지던트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안창호 선생이 결국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안창호 선생이 5월 말에 미국에서 오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총장님들이 다 취임을 안 하니까 안창호 선생이 그럼 내가 그 차장급의 젊은 청년들이 그래도 도산 선생이 그걸 주도하라고 그래서 도산 선생이 이제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가요. 차장들을 데리고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임시정부 끌어나는데 이분이 저기 노령 쪽 러시아 쪽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타결된 것이 뭐냐면은 상임위정부와 국민을 해산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대표성이 있는 한성정부의 그 각원 명단대로 한다는 거죠. 아이고, 야, 널 찍어보세요.
근데 요 이제 이동희가 속했던 한인사회당 쪽에서는 이제 임시정부를 승인하고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요게 사진이 이제 이 한인사회당 간부들이거든요. 이게 상해에서 찍은 건데 이동희가 당수로 있던 위원장으로 있던 한인사회당에서는 임시정부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있죠.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대한국민의회는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는 그 간부들이 있었지만 어떻든 상해 쪽에 참여할 것인가 말 거냐 문제죠. 그래서 그 한인사회당에서 간부위를 통해서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민족기관에 들어가서 제국주의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간부들이 주장을 해서 이제 이동희가 국무총리로 가는 거죠. 넘겨주시죠. 이게 좀 시간 많이 됐으니까. 근데 대한국민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해 측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해산을 해요. 8월 30일 날 요 상해 쪽에서 이제 도산한창호와 현순과 김성현 두 분을 불러들이고 파견합니다. 그래서 국민회의 상설위의 중에 총회가 열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순하고 김성현 두 분이 가가지고 이제 상해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거기서 이제 토의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현순 이분이 목사거든요. 미국 하와이에서 활동했던 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하니까 이제 이동희 선생과 둘이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그냥 둘이 그냥 부둥켜안고서 막 그냥 망국의 그 망명자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냥 둘이 뭐 울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분위기가 이거 우리가 좀 사소한 차이를 두고 상해니 블라디보스토크니 이거 두지 말고 우리가 통합하자. 그냥 일거의 통합 결정이 된 거예요. 8월 30일 날. 그래서 이렇게 상설위에서 통합해서 이동희는 국무총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성정부의 국무총리 총재예요. 한성정부가 이제 여러 복잡한데 이 총재제예요. 총재가 두 명이에요.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총리 총재 이동희예요. 이 총재제예요. 이 총재제 7 총장제예요. 그럼 뭐냐면은 요즘에 여러분들 헌법 논의할 때 보면은 그 프랑스에 지금 있는 왜 그 헌법제 이원 집정부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나 해외 대외 부분은 집정관 총재가 담당하고 국내 내정 부분은 국무총리 총재가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승만 박사 싹 총재체를 빼죠. 국무총리를 싹 해서 격화시켜버리죠. 원래는 양쪽이 같은 겁니다. 집정관 총재나 국무총재나 이 총재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동희 선생님이 이렇게 오고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15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문창범이라는 사람은 의장인데 대한국민의 의장. 네, 의장이 참여 안 하는 그분은 이제 교통총장이었어요. 임시정부에서 한성정부에서 교통총장으로 임명돼. 교통총장. 그래서 나중에 취임 안 하죠. 그게 이제 그래서 문제 생기는 겁니다. 넘기시죠. 이것도 넘기시죠. 네, 그래서 이동희는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참여를 이제 이 양반도 러시아에서 활동한 분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이 대한국민의회 쪽을 존중을 해야 되잖아. 이동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상해 9월 18일이라고 그러는데 취임을 바로 하지 않아요. 이미 헌법 다 개정 작업을 해가지고 상해 쪽에서는 다 해놨어요. 임시헌법, 아까 말씀드렸던 임시헌법 다 만들어. 통합 임시헌법 다 만들었어요. 각원들도 다 선출해놨어요. 한성정부 돼 있으니까, 각원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동희가 국무총리 내가 취임하겠다고 하면 바로 취임식을 할 정도였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내고 당신이 대통령 됐으는데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얘기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보고 있다가 이동희 선생이 국무총리에서 취임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럼 좋다. 나도 대통령 취임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국민회의 의장했던 그 문창범이 교통총장이고 그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사람들이 상해로 와요. 와서 보니까 안창호가 이끌건 임시의정원 이 사람들이 이게 헌법을 어떻게 하기로 처음에 합의될 때는 양쪽 다 해산한다. 그리고 새로운 국회를 만든다. 새로운 국회에서 한성정부의 각원대로 정부를 만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자기들이 헌법 만들고 헌법도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면 그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 소집된 의원들이. 근데 이미 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의정원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약속 위반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명칭을 집정관 총재로 해야 되잖아요. 원래 한성정부의 원안대로 하니까 국내에서 만들어진 한성정부의 그 집정관 총재 타이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식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대통령으로 바꿨어요. 안창호가. 왜? 해외의 오해를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썼으니까. 그 안창호 선생이 알아서 이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바꾼 거예요. 집정관 총재를 싹 대통령으로 헌법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약속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창범 있는 사람이 취임 안 한다고 버틴 거죠. 이건 너희들 약속 위반이다. 그래서 대한국민회의가 주류가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두 양측이.
근데 이동희 선생이 그러면 중간에서 고민해야 되죠. 무슨 고민해야 되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동안에 10년대, 20년대 자기 활동을 같이 했던 북한도나 러시아 쪽에서 만든 그 조직, 대한국민회의 그쪽에 동지들, 대다수 동지들의 의견을 따라서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민족 전체의 통합을 위해서 자기가 국무총리 취임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그 같이 한인사회당을 했던 사람들은 그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동희 선생은 통합을 위해서,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참여를 한다고 해서 결정을 한 거죠. 참여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11월 3일 날, 한 9월 18일 날 상해에 왔는데 11월 3일 날 한 1개월 여 후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동희가 국무총리 취임을 안 하면은 통합 임시정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동희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승만도 이동희가 취임한다고 결심한 것을 보고서 대통령은 나도 그래서 임시정부 지지를 한 거죠. 통합 임시정부. 그래서 문창범이나 이쪽 러시아 쪽 사람들은 이거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것이 승인 개조 분쟁이라고 합니다. 승인. 한성정부를 그대로 승인하자고 해놓고서 개조를 했다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러니까 개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승인, 원래 약속대로 승인하자고 했는데 왜 개조를 해버리냐. 안창호가. 그러니까 안창호 공격을 막 받은 거죠. 그래서 교통정리가 불침하고 그냥 러시아로 떠나버린 거죠. 넘기시네. 그래서 이제 이동희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 북한도하고 러시아 쪽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동지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승인개조 문쟁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나는 당신들 동지들의 의견을 따라서 참여하지 말 것이냐. 승인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나 이 모처럼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통합하는 분위기에서 물론 자기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만 나는 참여를 하겠다. 그 양해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동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지지한 거고, 이동희를 반대했던 그 원래 특히 이제 그 러시아에 오래전에 이주했던 그 2세들, 주로 2세들은 이제 임정을 반대한 최재형 선생 같은 경우 반대했죠. 최재형 선생 뭐 러시아 국적자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물론 이제 총장으로도 안 됐지만 처음에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재무총장이었지만은 한성정부에서는 직책이 없어요. 근데 교통청장이 이제 문창범이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까지 내려오면은 이게 분열의 시작입니다. 우리 민족이 만약에 이 안창호 선생이 러시아 쪽에 그쪽을 잘 설득을 해서 참여를 시켰으면은, 근데 이분은 도선 안창호 선생이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승만 박사를 너무 중시한 거예요. 서쪽, 이분도 미국에서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그걸 너무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있는 동포들, 러시아 쪽에서 만들어진 단체, 중앙 임시정부, 서북간도 지역, 그것도 국내 일부 세력이 같이 러시아의 동포들하고 같이 만든 그것도 임시정부거든요. 대한국민회의도. 그쪽을, 그래도 단체인데, 그쪽을 중시했는데 그걸 버린 거죠. 이동희 선생만 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도선 안창호는. 그러니까 그것이 분열이 된 거고, 그것이 지금 저는 이 사건이 승인개조 분쟁이 결국 독립운동의 분열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전체 독립운동에. 공산주의 운동도 분열됐고 우리 민족운동도 분열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해방의 이후에 분단으로 갔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민족운동 세력이 진짜 통합 100% 통합이 됐다면, 러시아, 특히 러시아나 북한도 지역의 동포들을 포용했으면, 미국이나 미국에 있는 또는 국내나 상해 쪽에 중국에 있는 것만 중시하고 쪽을 버리지 않았으면은 지금 그쪽이 다 반대를 했잖아요. 반대를 하고 독립운동까지 계속 이쪽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계속이죠. 1923년에 있었던 국민대표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민대표에서도 결국 이 문제, 여기에서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 계속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임시정부에 대해서. 근데 이동희는 그런 과정에서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이동희한테는 이게 득이 안 되죠. 당장은 득이 됐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개인적인 정치적으로 무슨 저기를 당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승인에 의해서 이제 성공한 바가 없고, 개조에 의하여 이래 불성옥이 없음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동지들 간의 의견 충돌에서 양보하는 이동희가 되었지언정 나의 의견을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대국을 파괴하는 이동희는 더욱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선해주죠. 11월 3일 날 이동희가 오케이를 하니까 거기 이동영 선생 내무총장, 그 다음에 법무총장 신규식, 그 다음에 이시영, 재무총장 이시영, 근데 노동국 총판 안창호 이런 분들이 다 취임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대하게 임시정부에 출범을 하는 거죠. 이승만 박사도 축하 서신 보내고, 전보 보내고, 그래서 아주 웅장하게 거대한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을 한 거죠. 이거 50분 벌써 잤네요? 가시죠. 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좀 넘기시죠 뭐. 임시정부가 이제
그 각원을 해가지고 이제 대정방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과 이동의 국문의 갈등인데 이 승인 개정 문제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양다리 걸치기 전법이에요. 이분. 어떤 때는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로 했다가 어떤 때는 임시정부 통합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했다가 두 가지 다 씁니다. 근데 지금 개조된 정부, 새로 된 통합임시정부의 헌법에 따르면 거긴 대통령이죠. 이 집정관 총재는 아니죠. 한성정부 때 이미 개조된 거긴 합니다만 원래는 한성정부가 집정관 총재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승만 박사는 해방 이후까지도 집정관 총재 한성정부를 주장을 했습니다. 왜? 192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25년에 탄핵당하죠. 이승만 자기를 탄핵한 임시정부를 이승만 박사가 45년에 와가지고 다 해소해가지고 좋아했을까요? 여러분들 재헌헌법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재헌헌법에 보면 3.1운동으로 대한민국 거기 쭉 나오다가 거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게 나와요. 조직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 임시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성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성정부. 국내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박사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에 보면은. 국내의 정통성, 대표성을 참 물고 늘어진 거예요. 상해 너희들 상해에서 몇몇 명이 만들어가지고 쫄짝쫄짝 해가지고 만든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성도 없으면서. 그리고 나를 탄핵을 해? 인정 안 했죠. 탄핵할 때. 그리고 원래 대통령이라는 거 전권을 위임받았거든요. 주권 대행자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이후에 거의 김구 주석을 거의 인정을 안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인정하는 척 한 거죠. 그래서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라는 걸 만들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만들잖아요. 그 협의회 회장이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임시정부가 들어오면 임시정부를 봉대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회장해가지고 나는 좌우의 전체 민족의 대표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그 의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성정부. 자기는 어떤 때는 임시정부 자기한테 섭섭하게 하면은 그때는 나는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야. 이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작게 이야기하려면은 나는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어, 한글 이렇게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참 재밌는 양반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 갖고 이제 이동희하고 이승만은 확실하게 개조된 통합임시정부에 그걸 대변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명료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해라. 우리가 참 승인개조 분쟁에서 저쪽 러시아 쪽에 떨어져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만들어진 정부인데 당신이 여기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써라. 근데 외교 문서에서 어떤 때는 집정관 총재라 쓰고 어떤 때는 대통령 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 통일을 해라. 당신의 그 썼던 대통령 프레지던트 이거를 통일하기 위해서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했던 건데 자꾸 어떨 때 집정관 총재를 쓰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그럼 내가 양보하마. 그래가지고 대통령직을 그다음부터 대통령이라고 써요. 근데 탄핵될 때 그때쯤 와서 다시 나는 집정관 총재야. 너희들이 탄핵한 거는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지 내는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또 합니다.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추종자들 이게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근데 이제 그 재정 문제도 미국에 있는 재정 문제도 이승만 박사 장악을 합니다. 그 미국에 20년에 가게 되면은 돈이 안 들어와요. 임시정부에. 그 집세도 못 낼 정도가 됩니다. 20년 가게 되면. 그 이승만 박사 그 당시에 해외 동포들 중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해외 동포 중에서 그런 대로 형편이 좋은 데는 미국 동포들밖에 없어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올 때 6만 달러 갖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직책 자체는 처음엔 내무총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노동국 총판에서 좀 총장과 차장의 중간 정도 노동국 총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삼각정부의 지도자로 될 수 있는 건 그분의 자금력이죠. 미국 동포들의 지원이죠. 근데 그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걷는 그 애국금 그거 그만둬라. 도산 안창호 국민의 쪽에서 거뒀던 애국금 그거 그만둬라. 나는 공채를 발행해.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미국이나 주요 나라에 공채를 팔아가지고 그걸 독립운동하는데 공채라는 게 그 미국에서 공채를 사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동포들 사이에서 걷는 돈을 이제 이승만 박사에서 장악을 하는 거예요.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상의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구미위원부를 별도의 정부처럼 운영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그 자금을 구미위원부를 통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동포들을 장악하고 돈을 자기 필요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상해에 있는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보낸 거예요.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인 이시영 선생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총장한테.
그러니까 임시정부 돈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넘기시죠, 뭐.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해에 있는 국무원들, 총장, 차장 이런 분들하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문란이 생겨. 우리 내부 문제죠. 또 넘기시죠, 뭐.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됩니다. 왜냐면 주권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정부의 내부에 있는 이승만 지지하는 총장들 다 이 기호 출신들입니다. 아까 그 지방색 있죠? 임시정부에도 아까 지방 파쟁, 러시아 우리 의암 선생이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지방 파쟁이 있었어요. 출신별로. 안창호는 평안도 출신, 이동희는 함경도 출신, 이승만은 황해도 출신이지만 기호 출신이죠. 서울 양반 출신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이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서 이게 단결이 안 된 겁니다. 단결이 안 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칭호 요거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나는 집정관 총재 안 쓸 거야. 대통령 칭호 쓰재. 그렇게 씁니다. 그건 통했는데 중요한 그 재정 문제는 이승만 박사의 뜻대로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결론을 썼는데 국미위원부의 권한과 기능, 독립애국군과 공채를 둘러싼 재정 문제, 구미위원부와 안창호 국민의 중앙총회 갈등은 이승만과 구미위원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죠. 구미위원부에 거기 이제 위원부 위원장은 김유식 선생이에요. 승리로 끝났다. 이동희와 안창호가 정치적으로 패배한 것을 의미한다. 1920년 2월달 가게 되면은 이승만 박사의 정치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는 박영만은 이제 참여를 안 했어요. 외교 총장인데 이분은 결국 원래 이승만 박사하고 둘은 하와이 시절부터 이미 아주 원수지간해요. 둘이 원래 의형제잖아요. 원래 의형제 사이였는데 이미 이제 하와이에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이 두 분 파벌이 싸워서 그래서 박영만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임시정부에 안 들어온 겁니다. 외무총장이잖아요. 박영만 선생님. 근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신채호라든가 이혜영이라든가 이 러시아 쪽에 아까 말씀 대한국민회 쪽하고 이제 박용만 선생님 그쪽하고 교류하는 거죠. 임시정부 비참여파, 불참파하고 이제 관계를 갖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하고 지나가 버렸네. 요거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요게 이제 20년 1월 달 신년 할애 때 이게 모입니다. 가운데 있으면 거기 이제 여기 이동희 선생이 있고 이시영 뭐 이쪽 있죠. 여기 신직 선생이 있고 여기 손정도 여기 안창호 선생 여기 있고 이렇게. 이승만은 없어요? 이승만은 이때 없습니다. 20년 1월이니까 이승만 박사가 상해로 온 거는 1921년 12월. 그거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요게 두 번, 요 사진이 한 비슷한 게 두 개가 있거든요. 1920년 1월 달에 신년 할애식 때 한 거하고 1922년 1월, 1년 후에 했던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이거는 20년 1월, 그냥 원단이죠. 요것도 넘어가시죠. 이게 모스크바 외교 문제인데, 이건 이동희 선생이 이제 하는데, 이동희 선생이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상해에 있는 국무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결국은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 갖고는 이게 독립운동이라는 건 이건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쫓아내야 된다고 축출운동을 합니다. 이동희 선생이 국무총리로서. 그래서 새로 만들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분을 대통령으로 두고서는 일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창호를 설득하려고 그러고 차장급들이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이 청년들은 이동희 선생 주장을 동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을 고쳐야죠. 그래서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절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놈이 도산 안창호죠. 도산 안창호하고 이동희는 아주 신민의 시절 때 오래된 동지 관계거든요. 그리고 이동희 선생이 러시아에서 상해로 온 것도 안창호를 기대해서 온 겁니다. 오랜 동지간이에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둘이 갈라진 거예요. 같은 신민을 만들었던 이동희와 안창호가 이제 결국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희는 그다음부터 도산 안창호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도 이동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를 갈라져가지고. 근데 어떻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신임 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되죠. 넘어가시죠, 뭐. 예, 실패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 뭐 조개한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갈등 문제인데 여기 차장급의 김립, 윤현진, 김철, 이규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동희와 같이 하고 도산 안창호하고 가까웠던 김희선, 정인과는 여기 이제 차장이 6명인데 4명은 이동희 선생 쪽에 의견을 찬성 안 하고 2분은 찬성 안 한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희가 결국 20년 6월 달에는 난 이제 그만두겠다. 국무총리 사직하고 이제 저쪽 청도 그 산동반도에 있는 위회의로 이제 그 떠나가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다시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근데 이동희 선생이 이 사직 이유가 세 가지인데 위임 통치 청원이 이승만 대통령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그냥 저기하고 취임을 했다. 근데 이 독립운동 세력들이 임시정부에 특히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이 너무 그걸 공격하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일을 지금 못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사과를 해라 하는 거예요. 사과 표명, 유감 표명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근데 미국에서 너무 재정을 독점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자금을 제대로 걷어가지고 임시정부로 보내라. 그리고 그 임시정부에서 배당되는 거 갖고 써라 했더니 그것이 두 번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으면서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외교무는 나한테 맡겨라 그래가지고 한 거고, 대통령이니까 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해 국무원에서는 당신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국무원에도 맡겨버려라, 정권을.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만 해라, 미국에서. 대미 외교 중요하다니까 대미 외교 활동만 해라.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 이승만 박사는 당신들이 중요한 건 결정하는데 아직 결정을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결재권을 갖고 해라. 미국에서는 내 결재할 수 있다. 그래도 안 간다고 그러죠. 상해 안 오는 거죠. 넘기시죠, 뭐. 근데 다시 국무총리 들어왔고요. 근데 위회의 산동반대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넘기시죠, 뭐. 시간이. 지금 8시 2시간 다 됐네요. 거기 아까 레닌이 공산당 자금 줘가지고 그 횡령 사건하고 김구가 김립 죽이고 막 그런 거는.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모스크바 자금 내가 일부러 썼는데 너무 시간이 이제 없어 지금 제가. 자, 이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 위기인데 뭐냐면은 요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간도사변 아시죠? 경신참변. 우리 봉오동 청산전투는 아시죠? 청산전투 그 시작부터 그 후까지 일본군이 한 1개사단 한 18,000명에서 2,500명을 그 지금 연변 지역에 투입을 해가지고 이 동포들을 그냥 청산전투 치르고 있을 때 군사단체들을 이렇게 하지만은 일반 동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학살을 하죠. 방화, 파괴, 강간, 뭐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겁니다. 한 3,500명, 그 박은희 선생의 거기 있다는 3,500명을 살해했다는 거잖아요. 일본군이. 만주 지역에서. 3,500명. 이거 보통 적용한 거 아니잖아요. 학교 파괴하고. 근데 그 간도사변이 나오니까, 경신참변이라니까 이게 임시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독립운동의 중앙기관이고 동포들을 보호하는 단체에서 간도참변이라고 일본 놈들이 완전히 막 학살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정말 못된 짓 다 하면 그런 동포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니들 내부 싸움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비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대통령 뭐 하는 거냐? 미국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큰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그 상해에 있는 이승만 박사의 측근들이 다 이승만 박사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금도 있으면 갖고 오시고, 하여튼 상해, 이게 복잡합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빨리 오셔가지고 이거 수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몇 개월 동안 거쳐가지고 이제 상해로 오는 거죠. 그것이 1921년 그 간도참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끝나고 와중에 12월 달에 상해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서 이제 오셔가고 된 거죠. 이거는 이제 경신참변. 근데 이건 4월 참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러시아에 있던 거 4월 참변인데, 넘기시죠. 뭐 이거는 다른 문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사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오니까,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큰 환영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드시고 사진을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승만 박사 가운데 그 꽃 딱 하고 양쪽에, 왼쪽에 이동희, 오른쪽에 안창호. 그렇죠? 아까 그래서 이 책이 이 삼각정부가 이 세 분이죠. 딱 세 분 지도자가 딱 나란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이제 안창호 선생 옆에는 그 박은식 선생, 신기식 선생, 그 다음에 장북이라는 목사, 장북 목사 이렇게 되고, 이쪽에 이시영 선생, 그 다음에 이제 이동영 선생, 여기 손정도 의정원 의장 이렇게 된 거죠. 이분들이 환영해서 이승만 박사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서 이제 온 겁니다. 우리 대통령 각하가 미국에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독립운동을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크게 가는데, 나는 유감스럽게도 가져온 돈이 없어. 여러분들이 잘 모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이승만 박사 비판하려고 온 건 아닌데 어떻든 넘기시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20년 12월 달에 오셨잖아요. 이승만 박사. 21년 1월부터 세 차례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근데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동희 선생이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 뭐라면은 그 당신이 위임특위 청원을 3.1운동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위임특위 청원을 제출해가지고 이 국민들의 어떤 그 독립정신, 해외에서 우리 한국민의 독립정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비판하고 있고 독립운동 세력들이 다 그 정신머리 없는 독립의지가 없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비판하고 국무총리로 처음에 임명됐을 때 그런 상임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크다. 당신이 그걸 사과해라. 이 위임통치 청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좀 논문에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저기 공식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걸 얘기해라. 그러면은 수습이 좀 될 거다. 이동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이제는 우리 운동을 제대로 하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운동을 하자. 이게는 임시정부가 뭐 의정원이 국회에 있죠. 행정부 있죠. 또 뭐 사법부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그냥 막 회의하느냐고 이게 돈도 낭비하고 인력도 낭비하고 뭐 회의가 뭐예요. 지금 임시의정원 회의록을 보면요. 지금 국회보다 훨씬 낫지도 몰라요. 회의하는 거 보면. 진짜 잘합니다. 그 토론하냐고. 반대하고 의견하고 정말 너무 민주적이에요. 근데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액션을 취하고 그래야 일본군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토론하냐고 시간.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국내에 있을 때 신민회 활동하고 그래서 뭐 그 회의할 때는 하루에 뭐 몇십 번 회의를 해도 지치지 않았는데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들어와서는 이 회의를 몇 번 하고 나 다 지쳐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동희 선생 주장은. 근데 이거를 안 받아들였죠? 이 다른 다 이승만 지지파들이죠. 이동영 선생, 이시영 선생, 신규직 선생 다 충청도 경기도 출신들이잖아요. 양반 출신들이고. 그 안창호 선생님도 뭐 평안도지만 그분도 이승만 대통령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 가면 안 돼. 아까 불신임 운동처럼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님 완전히 소수파잖아. 혼자. 그러니까 1월 24일 할 수 없이 나는 내가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탈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합 임시정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이동희 선생님 한 개인이 탈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쪽 만주지요. 러시아지요. 그리고 급진적인 그 독립군 무장투쟁을 했던 그런 단체들이 다 임시정부에 대한 철회를 하는 겁니다. 지지를. 근데 당연히 그 많은 지지를 했던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동희 그다음부터는 누구 또 넘기십시오. 이게 다음에 누가 이제 이동희 선생님이 탈퇴하는 거 그다음부터는 줄줄이 탈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임시. 그래서 뭐 이게 유동열, 김유식, 안창호. 이 유동열 선생은 저 참모총장이었거든요. 저 총참모총장. 군대를 총지휘할 그런 분이었었어요. 김유식 선생은 이제 항무국장, 항무총장 교육 담당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그 애정을 갖고 힘들어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어떻든 논란이 있었지만 아까처럼 만들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결국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무슨 운동이 벌어지냐면은 임시정부를 새로 만들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국민대표회의 소집운동이라는 거예요. 국민대표회의 여기를 아시죠?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그 독립운동 생명 대표들이 다 모여서 한 100여 명, 120여 명, 또 넓게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6개월 동안에 회의를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새로 재건하자고 또는 개조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동희 선생이 탈퇴한 이후부터 국민의 소집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21년 1월부터. 그래서 박은희 선생 이런 사람들이 성명서 발표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임시정부 갖고는 안 된다. 근데 임시정부는 주로 이승만 대통령의 추종자들, 기호 출신들, 충청도, 경기도, 아까 했던 이동영, 이시영, 뭐 신유식, 그 다음에 이제 노백린 선생 정도. 이렇게 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왜소화된 그런 임시정부죠. 옛날하고 비교해 볼 때는. 자, 그런데 요게 결국은 이제 결론입니다만은 이동희 선생은 여기서 손을 많이 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그 문제는요. 이동희 선생이 탈퇴한 거는 지금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스크바 자금 문제. 이때 모스크바 자금이 오긴 했습니다. 다 몰랐어요. 임시정부에서 돈을 온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횡령이고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횡령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 문제가 하나고, 그 임시정부 모스크바 자금의 횡령 문제를 가지고 이동희 대통령이, 이동희 국무총리가 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건 강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 그 임시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그 개혁 문제, 개종 문제를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탈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스크바 문제는 그 다음에 22년
가서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돈을 준 것이 모스크바 자금이 그럼 누굴 준 거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김립을 뭐. 그건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김구가 죽이죠. 김구가 이제 22년 가게 되면은 21년이죠. 22년이죠. 가게 되면은 김구 백범기 김구가 그 경무국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나온 뭐 테러리스트 김구 뭐 책을 그 정황기인가 그 사람이 썼잖아요. 테러리스트. 그 이제 논쟁이 학자들 들었는데 테러리스트라는 게 여러분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나쁜 의미로 테러리스트 하면은. 테러리스트 좋은가요?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테러. 아주 부정적이죠? 9.11 테러로 생각하냐, 9.11 테러. 미국의 9.11 테러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라는 것은 그 사람이 김구를 죽이기 위해 이종찬 원장님이 말씀이 맞아요. 김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한 거죠. 김구를 독립운동에 정말 대부처럼 지금 돼 있는 그런 거, 백범일침에도 그거 있지만은 그걸 깎아내리거나 하여튼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그리고 대신에 이승만 대통령을 딱 유일무이한 민족의 지도자로 딱 하려고 하는 거죠. 국부로서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러리스트라고 할 때는 글쎄요, 이제 그게 이제 테러라는 말이 영어 자체에서 TERROR 이거로 볼 때는 이게 부정적이냐 또는 뭐 긍정적이냐고 가치관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공포의 수단이죠. 공포의 수단. 근데 지금 학자들 간에도 테러는 테러다. 사람한테 위해를 가니까 테러는 테러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다. 그건 맞다. 안중근도 테러리스트고 김구도 테러리스트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테러, 한글로 쓴 테러, 테러, 영어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말 테러 이렇게 볼 때는 아주 부정적이고 영국, 유럽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부정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김구는 민족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위상보다는 완전히 이거는 무슨 깡패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 자금, 가장 궁금한 게 자금이잖아요. 그 자금은 진짜 줬습니까? 전 받아왔죠. 받고. 원래는 이제 200만 금루블은요, 한 100만 달러가 돼요. 100만 달러. 원래 주기로 했던 거예요. 러시아 레닌이 임시정부 이동희 선생을 보고 준 거예요. 돈이. 근데 이제. 김립을 통해서 주었는데, 그래서 김립이 암살당한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암살당했죠. 그 김구가 경무국장으로서 이제 두 사람, 오면직 노중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결국 김립을 찾아내가지고 백주 대낮 제가 거기 답사를 했어요. 상하이에 거기서 대낮에 7, 8방을 쏜 거죠. 그래서 7, 8방을 마음에 맞고 직살버린 거예요, 거기서. 김립이가. 우리 정치 내부에서의 첫 번째 테러죠. 같은 독립운동가를 상대로 해서 준 거. 김립이가 뭐냐면 비서실장이에요. 이동희 선생님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냐는. 그게 돈인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김구 입장에서는 그 돈이 임시정부로 오는 돈인데 김립이가 그걸 유용했다는 거죠. 그거를 갖고 이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동희가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아니, 이동희는 지도자니까 주로 이제 김립이가 관리를 했죠, 자금은. 이거 오는 과정에서도 복잡해. 제가 자금 문제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받고,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루트까지 다 해서 어떻게 쓰여진까지 제가 논문 쓴 게 있습니다. 여기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저기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얘 이제 쟁점을 뭐냐면요. 이 돈이, 레닌이 준 돈이 임시정부에 들어간 돈이냐, 아니면 이동희의 한인사회당이나 그쪽에 이동희 세력을 주고 보고서 준 거냐. 이동희 선생을 주고 보고서 준 거지. 이동희 선생이 국무총리 있을 때에 임시정부를 준 거죠. 근데 이동희 선생이 탈퇴하고 나서면은 그 돈은 그럼 어떻게, 그 문제예요, 쟁점이.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동희가 잘못됐다, 김립이 잘못됐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로 갈 돈이. 그러니까 김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 돈을 이름이 좀 이상하네. 김립이 유용했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김립이나 이동희나 이쪽 사람들을 옹호한 사람들은 그거는 이동희 선생한테 준 거다. 그거는 임시정부 준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륙구치파 공산당하고 상해고 공산당하고 그것도 그 문제 다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운동 하면 너무 복잡한데. 그것도 돈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있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이륙구치파가 또 중간에서 막 뺏으려고 하고 그런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 문제들은 얘기를 잘 안 하지만 독립운동계 쪽에서 이제 좀 부정정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슨 단체나 다 돈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갖고 싸우잖아요. 그거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예요, 결국.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총장들도 아까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기 간부들 있잖아요. 총장급 베이지 사람들도 국내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떤 인물이 그리고 자기 식구들이 가서 돈을 모아오면 그러면 돈을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재무총장인 이수영 선생한테 다 갖다 줘야죠. 그래서 거기서 예산에 따라서 나눠서 받아야 되죠. 그게 안 됐죠. 다 오면은 그냥 보고 안 하고 싹 넣고 이런 거죠. 그 이 안창호 선생님도 그 양반은 그래도 제대로 쓴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걸 돈을 가지고 저기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안창호 선생님이 직급은 낮지만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독립운동이 그렇습니다. 항상 좋고 뭐 이렇게 장밋빛 뭐 이렇게 그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 비판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일본 사람들 상대로 국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거는 비판은 받아 해야 되잖아. 서로 반성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독립운동 우리 했던 분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금을 그렇게 공정하게 제대로 투명하게 그렇게 쓰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자위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전쟁이라서 20년부터 원래 독립전쟁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근데 왜 안 됐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집세도 못 내는데 무슨 독립전쟁을 하려면요. 일개 대대 봉오동 전투에서 한 개 고전 일개 대대 운영하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게. 무기 있죠. 그 식량 있죠. 그 군복 있죠. 그 다음에 그 전투하는 과정에 행정요원이 있죠. 인력 사람들 죽죠. 그러면 이게 총력전이잖아요. 이게 좀 무장투쟁이라는 게. 근데 뭐 독립전쟁에 몇 개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총 결집을 해가지고 그 유동열 참모총장이 총 지휘를 해가지고 서간도 총사령관, 북간도 총사령관, 연해주 총사령관, 동로 서로 뭐 북로 총사령관 다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조직도 다 짰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요. 육군사관학교도 만들고, 간호원들도 양성하기로 했고, 육군 군제도 잘 만들었어요. 군법 이렇게. 지금 못지않아요. 그냥 그런 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임시정부가. 지금 그거 남몽에 있는 거. 근데 그거 만드느냐고 시간과 인력을 다 낭비한 거죠. 물력을. 그 제도라는 게 임시정부를. 그래서 처음에, 근데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이유가 있었잖아요. 파리 강화에 의해서 독립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는 필연적.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논의했을 때 이제 몽양 영원형이나 우당 이해영 선생이 혁명 정당을 만든다고 주장한 것이 소수파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상황이 빨리 가광하게 빨리 임시정부 조직해가지고 빨리 의무총장 임명해가지고 빨리 그 양반이 전권을 행사해 급박한 거예요. 그 파리 강화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럼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4월 달에 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죠. 빨리 가서 외교 활동에 대표권을 줘야 되니까 임시정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된 거죠. 근데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임시정부가 그런 상황에 어렵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초기 부분도 그냥 짧은 기간이지만은 복잡한데 제가 이제 여러 개 새로운 얘기들을 좀 한 건데 잘 이제 뭐랄까 이게 면면하게 독립운동사 연구도 좀 상당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제 임시정부 그 기념일 같은 것도 이제 그 문제를 잘 보는데 그 이제 뭐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한시진 관장 이분 다음 달에 강의하시는데 그분하고 저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임시정부 그 간부들이 행사를 했거든요. 4월 11일마다. 근데 명칭이 뭔지 아세요? 헌법 기념일입니다. 4월 11일이. 그전에는 헌법 기념일이고 그 해방 이후에는 입헌 기념일. 헌법을 만든 걸 기념한 겁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를 만든 주역들은. 감히 임시정부라는 걸, 그거는 그 국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33인 대표, 국내에서 만드는 대표성. 그거 중요하잖아요. 국내 대표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해외에서 아무리 열심히 활동적으로 정말 희생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동포들이 다수 살고 있는 국내 13도 대표 이 사람들이 의견이 반영됐다고 하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정부가 더 권위에 있어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한 것이 그겁니다. 4월 23일 날 한성정 만들어 내가 집정관 총재다. 그래서 너희 상에서 만든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국내에서 피로써 건설된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가 나를 인정하라 이거죠. 그걸 그 정통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잡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거기에 다 논리가, 이쪽 상해에 있던 분들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분이나 다 그거에 논리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요. 국내에 있는 그 한성 정부를 만든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상임 임시정부 해가지고 그 주장도 못해. 주장해도 다 씨알도 안 먹히고 말도 하지 말아가지고 다 그냥 임시의원으로 다 들어갔어요. 거기 홍진 얘기했지만 홍두라든가 이봉수라든가 뭐 이런 한의원이라든가 그 젊은 청년이 다 의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흡수됐어요. 상임 임시정부에. 그러나 그거를 한성정부 죽어가고 있는 한성정부를 되살려가지고 정말 그 명칭대로 그것대로 통합을 하게 만든 그 인물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건 뭐 정치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개인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분을 권력지향적인 정치가라고 제가 명명을 했죠. 그 세 분을 얘기해도 결론은 이승만 대통령은 권력지향적인 정치가, 안창호는 조직 관리에 능한 조직가, 이동희는 현실 타파형의 혁명가. 여러분 동의 안 하시죠? 제가 조선일보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그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좀 여러분들 동의하는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승만 대통령은 권력지향적인 정치가, 독립운동가라는 말을 붙이기 좀 그렇게 하여튼 정치가, 그리고 조직관리에 그냥 능한 실무적인 이런 것에 사람들을 엮고 이런 것에 능한 안창호.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뭉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조선 안창호. 그리고 이제 이동희 선생은 함경도 낮은 신분의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서 그럼 현실 제도, 계급적인 제도, 사회적인 차별이 있는 제도를 타파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혁명가. 이렇게 이제 제가 규정을 했죠. 네,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거